1. 천사 가면을 쓴 악마의 등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70대 박순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박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박순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현재 아파트 3채와 상가 건물 2개 그리고 수십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부유한 노인이었다. 그런 박순자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아들 박민수가 재혼을 하면서부터였다. 새로운 며느리 이지혜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여성이었다. 34세의 이지혜는 과거 간호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 노인 돌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외모도 단정하고 말씨도 공손했다. 무엇보다 박순자를 대하는 태도가 지극정성이었다. 이지혜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첫날부터 동네는 화제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박순자의 집을 방문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나와서 휠체어를 밀어주며 정성스럽게 모셨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한결같이 박순자 씨가 복이 많으시네요.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며 부러워했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는 이지혜를 보며 늘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며느리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박순자의 며느리는 매일같이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니 얼마나 대조적인가. 김영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박순자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그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둬서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지혜의 헌신적인 모습은 점점 더 과도해졌다. 박순자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도록 간병을 자처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동행의 짐까지 들어주었다. 심지어 박순자의 발톱까지 깎아주며 어머니 제가 있는 한 불편한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저런 며느리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다 라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이지혜의 진짜 목적은 박순자의 막대한 재산이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박민수의 가정환경을 샅샅이 조사했고 박순자가 혼자 관리하는 수십억 원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도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해 빈털터리가 된 이지혜에게는 이번 재혼이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였다. 이지혜는 박순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손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성이 드러났다. 박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다. 특히 박순자가 과거 이야기를 하며 감상에 젖을 때면 이지혜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그런 옛날 이야기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나 하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지혜가 박순자의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훔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장신구부터 시작했다. 박순자가 아끼던 금반지, 진주 목걸이,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시계까지 슬금슬금 가져갔다. 박순자가 내 반지가 어디 갔지? 라고 물어보면 이지혜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어디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며 오히려 박순자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가장 악랄한 것은 박순자의 통장을 몰래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지혜는 박순자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통장과 도장을 빼내어 복사해 두었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인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그 돈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사고 미용실에서 고급 관리를 받으며 사치를 부렸다. 이지혜의 이중적인 모습은 완벽했다. 남편 박민수 앞에서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이자 며느리였고 이웃들 앞에서는 성인군자 같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박순자와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냉혹한 본성을 드러내며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수가 많아지시네요.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교묘하게 치매 의심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혜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평소 이지혜를 신뢰하던 이웃들은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도 이지혜 씨가 옆에서 잘 돌봐드리니까 다행이네요 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지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교묘한 세뇌와 재산 탈취의 시작. 이지혜의 악독한 계획은 점점 더 치밀해졌다. 그녀는 박순자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먼저 박순자의 기존 인간관계를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박순자와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방해했다. 어머니 요즘 코로나도 다시 번지고 있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바깥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박순자의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시어머니가 지금 낮잠 주무시는데 제가 깨우기가 좀 그래서요 라며 통화를 차단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친구들도 점차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이지혜가 박순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을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요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하세요.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라며 거짓말을 했다. 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이지혜를 효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이지혜는 박순자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했다. 박순자가 은행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강제로 동행했다. 은행에서 박순자가 직원과 이야기할 때는 옆에서 끼어들어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셔서요. 혹시 실수하실까봐 제가 함께 왔어요 라며 박순자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편 이지혜는 박순자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낮잠을 자는 동안이나 외출한 틈을 타서 서랍과 옷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모두 뒤져보았다. 그 결과 박순자가 보유한 부동산 계약서들과 예금 통장들, 각종 투자 증권들을 발견했다. 총 재산 규모가 80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지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지혜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 박순자 명의로 된 통장에서 매달 1,000만 원씩 인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순자가 의심할까봐 어머니 생활비와 의료비로 필요해서 미리 찾아놨어요 라며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박순자가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묻자 이지혜는 어머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좋은 약도 비싸잖아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아끼지 마세요 라며 교묘하게 넘어갔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이지혜가 이 돈으로 자신의 사치를 부리면서도 박순자에게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절약해야 해요 라며 생활비를 줄이라고 강요한 것이었다. 박순자가 평소 즐겨 먹던 고급 한우 대신 값싼 수입 쇠고기를 사오고 박순자가 아끼던 건강보조식품도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만 드세요 라며 중단시켰다. 이지혜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순자의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남편 박민수에게는 어머니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헛소리도 하세요.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실제로는 박순자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이지혜가 자신의 서랍을 뒤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것이었다. 박민수는 평소 바쁜 직장 생활로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게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더라. 당신이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라며 이지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이지혜는 이런 반응을 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지혜는 또한 박순자의 외동아들인 박민수를 완전히 자신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를 썼다. 박민수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면 최고의 아내 역할을 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은근슬쩍 흘려 박민수가 어머니를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여보 어머니 모시는 게 정말 힘들어. 밤에도 계속 깨우시고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시고. 하지만 나는 괜찮아. 어머니니까라며 희생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연출했다. 박민수는 아내의 헌신에 감동받아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도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고라며 이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이지혜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기를 해왔는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박순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던 박순자는 이지혜의 본색을 진작에 눈치챘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지혜가 얼마나 더 악랄한지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박순자는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이지혜를 안심시켰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3. 가족들의 신뢰와 고립의 완성. 이지혜의 조작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녀는 이제 박순자의 생활 패턴까지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평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시간에는 어머니 너무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건강에 안 좋아요라며 채널을 바꿔버렸다. 대신 틀어주는 것은 지루한 교육방송이나 종교 프로그램뿐이었다. 박순자가 항의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식사 관리였다.
이지혜는 박순자의 식사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요라며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양도 줄였다. 반면 자신은 박순자가 보는 앞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저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라고 했다. 박순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방금 드셨잖아요. 또 드시려고 해요? 라며 기억력 문제로 돌려버렸다. 이지혜는 또한 박순자의 외모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평소 아끼던 화장품들을 하나씩 치워버리고 어머니 나이에 화장은 좀 그렇지 않아요? 라며 꾸미는 것을 방해했다. 박순자가 미용실에 가겠다고 하면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엉성하게 머리를 잘라주었다. 거울을 보며 상심하는 박순자를 보며 이지혜는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박순자의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더 큰 계획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다. 박순자는 이지혜가 없을 때 몰래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해서 택배함에서 직접 받아온 것이었다. 이제부터 이지혜의 모든 악행을 기록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한편 이지혜는 박순자의 재산을 더욱 본격적으로 빼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박순자 소유의 상가 건물 중 하나를 시세가 좋을 때 팔아서 더 좋은 투자를 해드리겠다며 매매 계약을 추진했다. 박순자가 반대하자 어머니 요즘 부동산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제가 전문가와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라며 강행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이지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수법까지 사용한 것이었다. 실제 매매가는 15억 원이었지만 박순자에게는 12억 원에 팔렸다고 거짓 보고했다. 3억 원의 차액은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이었다. 박순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어 보여주었다. 이지혜의 이런 행동들을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박민수는 아내가 어머니의 재산 관리까지 도맡아 하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 일로 신경 쓸 게 없어서 정말 편해.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라며 이지혜를 더욱 신뢰했다. 이지혜는 이런 말을 들으며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라며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박민수를 바보라고 비웃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지혜가 훔친 돈으로 자신만의 비밀 계좌를 만들어 해외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했고 박순자에게서 훔친 돈을 차곡차곡 송금하고 있었다. 만약 언젠가 사기가 발각되더라도 이 돈만큼은 절대 찾을 수 없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었다. 이지혜는 또한 박순자의 건강까지 의도적으로 해치기 시작했다. 박순자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몰래 반으로 줄여서 주었다. 복용량이 줄어들면서 박순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이를 보며 어머니 약을 드시는데도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실까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박순자의 악화된 검사 수치를 보며 의아해했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이지혜가 옆에서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약 드시는 것도 자주 까먹으세요. 제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도 거부하시고요 라며 거짓말을 했다. 의사는 이지혜의 말을 믿고 그럼 보호자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세요 라고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이지혜의 악행이 더 많이 기록될 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박순자는 이지혜가 없을 때마다 녹음기를 작동시켜 이지혜의 독설과 악행들을 모두 녹음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박순자의 손자인 박준호가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20대 후반의 박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일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지혜에게는 전혀 계산에 없던 복병의 등장이었다. 4. 예상치 못한 복병과 위기의 시작. 박준호의 등장은 이지혜에게 큰 변수였다. 20대 후반의 박준호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다. 부모가 바쁠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의 성격이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박준호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리고 머리는 왜 이렇게 성의 없게 잘랐어? 박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지혜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완벽한 각본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요즘 좀 안 좋으셔. 밥도 잘 안 드시고 미용실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박준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진짜 상황을 물어봤다. 박순자는 손자 앞에서도 치매 연기를 계속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내 새엄마가 잘 챙겨주고 있어. 하지만 박준호는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똑같이 또렷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지혜는 박준호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박준호를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고 했다. 준호야, 너 일도 바쁘고 할 텐데 할머니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일에 집중해. 하지만 박준호는 아니야. 이번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올 생각이야 라며 뜻밖의 말을 했다. 이지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박준호가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할머니 예전에는 이 시간에 항상 뉴스 보시지 않았어? 왜 교육방송을 봐? 할머니가 화장 안 하시는 게 이상하네. 예전에는 집에서도 항상 단정하게 하고 계셨는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지혜는 박준호의 이런 관찰력에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박순자의 치매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어제 드신 식사도 기억 못하시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어.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박준호는 새엄마의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준호가 더 오래 머물수록 이지혜의 거짓말은 들통날 위험이 커졌다. 박준호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할머니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진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치매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박준호의 직감적인 질문에 박순자는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다. 이지혜는 박준호를 완전히 자신 편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박준호에게 접근해서 준호야, 사실 할머니 일로 정말 힘들어. 밤에도 몇 번씩 깨우시고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하지만 가족이니까 참고 있어. 너라도 이해해줘야 해라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동시에 할머니가 요즘 피해망상도 있으셔서 자꾸 누가 자기 물건을 훔쳐간다고 하세요라며 미리 변명거리를 만들어놨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준호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이지혜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박준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이지혜는 할머니의 보석함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더니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왔다. 박준호는 경악했다. 새엄마가 할머니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니. 하지만 바로 따져 묻기보다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는 몰래 핸드폰으로 이지혜의 행동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관찰 결과 이지혜가 거의 매일 할머니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지혜가 할머니에게 하는 말들이었다. 박준호는 우연히 이지혜가 할머니를 혼내는 장면을 들었다. 할머니 또 같은 소리 하시네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구세요? 이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짜증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것이 평소 모든 사람 앞에서 천사처럼 굴던 새엄마의 진짜 모습이었다. 박준호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새엄마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게다가 증거도 아직 부족했다. 그래서 박준호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는 할머니 방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지혜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박준호는 경악할 만한 영상을 확보했다. 이지혜가 할머니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하는 장면, 할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 심지어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었다. 특히 이 늙은 것이 언제까지 살 거야?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할 텐데라고 중얼거리는 이지혜의 모습은 정말 소름 끼쳤다. 박준호는 이제 아버지와 대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박준호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새엄마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박순자는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준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라고 털어놨다. 박순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수집한 녹음 파일들을 박준호에게 들려줬다. 이지혜가 박순자를 학대하고 돈을 훔치는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할머니 왜 진작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누가 믿어주겠니?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박순자의 대답에 박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 박준호와 박순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지혜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동안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지혜도 바보가 아니었다. 박준호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고 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다. 이지혜는 박준호의 변화된 태도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평소 자신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던 박준호가 최근 들어 시큰둥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박준호가 할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이지혜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였다. 이지혜는 박준호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을 펼쳤다. 박민수에게 여보, 준호가 요즘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데 준호가 그걸 믿는 것 같다고라며 미리 방어선을 쳤다. 박민수는 아들이 해외에 있다가 와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따로 이야기해 보지라며 이지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와 직접 대결하기로 했다. 아빠, 새엄마가 할머니를 학대하고 돈을 훔치고 있어요. 박민수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지혜가 얼마나 할머니를 잘 모시는데. 하지만 박준호는 준비한 영상을 틀어 보였다. 화면에는 이지혜가 박순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훔치고 약물을 조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박민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박준호는 아빠도 속았던 거예요. 새엄마는 처음부터 할머니 재산만 노린 거였어요 라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때 이지혜가 집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여보, 준호야,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라고 물었다. 박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지혜야, 이게 다 사실이야? 라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이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합성 영상을?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합성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합성인가요? 박준호는 할머니가 녹음한 파일까지 재생했다. 이지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 늙은 것 언제까지 살 거야?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할 텐데. 이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박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지혜야,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했어? 우리 어머니한테? 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혜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여보,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실수한 거야. 어머니도 나한테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때 박순자가 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지혜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그동안 저한테 한 짓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박순자의 또렷한 목소리에 이지혜는 경악했다.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셨다고요? 후 이지혜는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의 본색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 이지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래도 나는 이 집의 며느리예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박준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권리요? 사기와 횡령을 저질러 놓고 무슨 권리를 말해요? 박민수도 이제 아내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 지혜야, 나는 당신을 믿었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박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지혜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짜내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박순자는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박준호도 새엄마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이지혜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나 완벽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이지혜는 마지막 수단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준호가 미리 출입문을 잠가 놓은 상태였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다. 이지혜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라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동안 천사 며느리라고 칭송하던 이지혜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모두 충격에 빠졌다. 김영희 할머니는 세상에 그 착한 며느리가 이런 일을 라며 믿을 수 없어 했다. 하지만 곧 역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들라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이지혜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들이 무너져 내렸다. 박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속아서. 박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속았으니까라며 용서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6. 법정에서의 최후 대결. 이지혜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녀에게는 사기, 횡령, 노인학대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씌워졌다. 특히 박순자로부터 훔친 돈의 규모가 총 1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들은 천사 가면을 쓴 악마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다. 법정에 선 이지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녀가 고용한 변호사는 제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본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착각과 망상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라며 변론했다. 이지혜는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다. 박준호가 촬영한 동영상들, 박순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들, 그리고 이지혜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다. 특히 이지혜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돈을 송금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학대하며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닌 극도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순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박순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처음부터 이지혜 씨의 본색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견뎠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지혜가 자신에게 가한 온갖 학대와 모욕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지혜 씨는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고 심지어 제 약까지 바꿔치기해서 제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척했죠. 박순자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지혜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 검사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지혜 씨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박준호도 증인으로 나서서 저는 새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욕설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지혜에게 치명적이었다. 이지혜는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한번 연기를 시도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수한 적은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지혜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피해자를 3년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재산을 편취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라며 선고했다. 이지혜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15억 원이 선고되었다. 선고를 듣는 순간 이지혜는 주저앉았다.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해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이지혜를 보며 박순자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지혜가 스위스에 숨겨둔 돈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대부분 회수되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한 몇억 원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박순자는 돈은 잃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난 후 박민수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박순자는 괜찮다. 나도 처음에는 속았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으면 되는 거야라며 아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박민수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박순자도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준호가 할머니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가족의 신뢰가 깨지고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이지혜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7. 진실 폭로 후의 파장. 이지혜의 실체가 드러난 후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이지혜를 천사라며 칭찬했던 이웃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김영희 할머니는 내가 그 여자를 부러워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어라며 자책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그래도 CCTV가 있어서 다행이다.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니까라며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동네 부녀회였다. 그들은 이지혜를 모범 며느리의 표본으로 삼아 다른 며느리들에게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었다. 이지혜 씨 좀 보세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라며 다른 가정의 며느리들을 질책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부녀회장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앞으로는 더 신중해야겠어라며 반성했다. 이 사건은 곧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다. 천사 며느리의 충격적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르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댓글들은 대부분 이지혜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정말 소름 끼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중 최악 노인. 학대하는 인간은 사형시켜야 한다 등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과거 이지혜를 칭찬했던 방송 프로그램들이 재조명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몇 달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모범 며느리로 소개되었던 이지혜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당시 이지혜는 시어머니는 제게 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예요.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라며 눈물까지 흘렸었다. 이제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연기력이 소름 끼친다. 진짜 사이코패스다라며 분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지혜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도 재산 문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지혜는 결혼 초기부터 내 통장을 노렸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증언했다. 이지혜의 직장 동료들도 하나둘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과거 간호사로 일할 때도 환자들의 물건이 자주 없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지혜가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 동료의 말이 보도되면서 이지혜의 과거 범행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박순자는 이런 보도들을 보며 역시 내 직감이 맞았다며 씁쓸해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굴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는 은밀하고 지속적이어서 발견하기 어렵다며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서도 노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노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보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자책에 빠졌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평생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순자는 아들을 위로하며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박준호는 이 사건 이후 할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그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 할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다.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앞으로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라며 다짐했다. 박순자는 손자의 마음이 고마워 또 눈물을 흘렸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박순자 씨 며느리가 천사 같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동정받고 싶어서 진실을 밝힌 게 아닌데 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지혜의 친정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지혜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오열했다. 하지만 곧 미안하다. 딸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 책임이다라며 박순자에게 사과했다. 박순자는 당신들 잘못이 아니다. 이미 다 큰 어른이 한 일인데라며 이지혜 부모들을 위로했다. 이 사건은 또한 결혼 전 신상 조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혼인 전 상대방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이다. 결혼정보회사들도 앞으로 회원들의 신상 조회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지혜처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8.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박순자의 일상은 서서히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지혜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아도 되었다. 박순자는 다시 예전처럼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약속대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해외 취업 대신 국내 IT 회사에 취직해서 할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할머니 집을 방문해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박민수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지혜 사건 이후 일 중독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이제부터는 더 자주 뵐게요 라며 효심을 다했다. 박순자는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라며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이지혜 사건으로 인해 어수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웃들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서로를 더 자세히 살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이웃사촌이 된 것 같아라며 만족해했다. 특히 부녀회에서는 노인 단독 거주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지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요라는 것이 부녀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박순자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지혜가 자신에게 했던 악독한 말들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박준호가 전화를 걸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가볼까요? 라며 걱정해 주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이지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면회를 온 친정 어머니에게도 엄마 나는 정말 억울해. 시어머니가 나를 모함한 거야라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지혜의 어머니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지혜야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안 되겠니? 라고 했지만 이지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교도소 내에서도 이지혜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노인을 학대한 범죄자에 대한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차가웠기 때문이었다. 노인 학대하는 놈은 인간이 아니야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지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라며 자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 이지혜와는 대조적으로 박씨 가족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박순자는 손자 박준호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사업을 일으킨 이야기, 박민수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평생에 걸친 삶의 지혜들을 차근차근 전해주었다. 박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하지만 가족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라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박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일기로 써서 기록해 두기로 했다.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박민수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많이 말썽을 피웠는데 혼내지도 않으시고 항상 감싸주셨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라는 어머니의 말에 박민수는 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도 부러워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이지라는 말들이 자주 나왔다. 특히 김영희 할머니는 우리도 자식들과 더 가까워져야겠어라며 자신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이제 새로운 취미생활도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됐어라며 만족해했다. 박준호도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아요라며 응원했다. 또한 박순자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사기당한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다.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많은 노인들이 박순자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박준호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토록 힘든 일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존경스러웠다. 박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지혜는 법적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다. 반면 박준호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이제 박씨 가족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속이거나 해치려 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더 강해진 가족의 유대감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다. 9.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박순자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지혜가 몰래 바꿔치기 했던 약물로 인한 건강 악화도 모두 치료되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가족들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7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또렷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결혼도 했는데 신부는 할머니가 직접 소개해준 동네 문화센터 서예 교실 후배였다. 할머니 눈에 든 며느리라면 틀림없을 거야 라며 박준호도 할머니의 선택을 믿었다. 다행히 새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다. 박순자는 이번엔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났다며 행복해했다. 박민수는 이지혜와의 이혼이 확정된 후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번 당한 걸로 충분해.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만 있으면 되라며 가족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돈독했다. 이지혜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8년형을 받았으니 아직 6년이 더 남아 있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교도소 상담사도 이지혜 수감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지혜의 친정 가족들은 딸과 인연을 끊었다. 우리 딸이 아니다라며 면회도 오지 않았다. 이지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본 다른 수감자들도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라며 혀를 찼다. 한편 이 사건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노인보호법이 강화되었고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노인들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개선되어 가족이라도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가면을 쓴 악마 천사 며느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
박순자도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노인들이 가족에게 당하는 학대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 후 실제로 가족 학대를 신고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힘이 됐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박순자는 내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 있다며 뿌듯해했다. 동네에서 박순자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동정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 있게 악과 맞선 영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부녀회에서는 박순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고 시에서는 모범 시민상까지 수여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이 시장의 치사 내용이었다. 박순자는 이제 전국적인 강연도 다니고 있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것이 박순자의 일관된 메시지였다. 박준호는 할머니의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강연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할머니가 피곤하지 않도록 스케줄도 관리해 드렸다.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박순자는 두렵지 않았다. 이지혜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자신이 있었다. 무엇보다 주변에 자신을 지켜줄 진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라며 박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박순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지혜는 계속해서 다른 노인들을 속이고 학대했을지도 모른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박순자의 말처럼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도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이지혜처럼 완벽한 가면을 썼던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반면 박순자처럼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은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제 박순자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이 또 있을까? 박순자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